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무안 지역 여론이 지난해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찬성이 높아지고 반대가 낮아지면서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올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규교사 전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연학원은 최근 학생 미달 사태를 빚은 광주 명진고의 학교법인입니다. 광주시가 최대 3개가 추진되는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상권 영향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나아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5월 광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개관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18 44주년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4.3 제주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한 운영 예산은 16억 3천만 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절반은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비용은 본원이 있는 광주는 광주시가, 분원이 있는 제주는 제주도가 각각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가시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운영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재부에서 5대5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와 광주시가 같은 법률 다른 해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센터 분원이 들어설 제주도가 광주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는 광주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본원인 광주광역시 또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제주도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 차이는 서로 협의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광주시와 제주도는 공동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 비용에는 국비 10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아직 먼지가 가득합니다.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유입된 먼지가 잔류하면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가 그치더라도 주말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농사지을 땅과 장비를 마련하는 일이겠죠. 이 같은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들여 빌려주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구 수리업을 하다가 지난 2022년 말 고향 나주로 내려온 만 39살 김보현 씨. 농업인의 꿈을 품고 왔지만 실제 농사를 시작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땅값이 올라 농지 확보가 어려웠는데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매년 54만 원을 내고 농지 4,000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이 줄여졌고요. 일단은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크고 처음 농사 지을 기간 동안은 임대료만 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찾아 토지주를 설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입합니다. 농지 규모는 영농 경력이 2년 이하이면 최대 0.5헥타르, 그 외에는 최대 1헥타르입니다. 이후 공사는 임대료를 받으며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빌려주고 이후 이를 매입하도록 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표준 임차료의 절반 수준으로 청년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늘어 약 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 30대 후반이면 이후 사업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공급량 조절을 이유로 쌀작물은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농지를 알아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남 지역의 경우 농지 1제곱미터당 최대 5만 5천 원이라는 매입 상한 단가가 있어서 토지주와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땅을 내놓게 되고 은퇴를 하시면 저희가 공사에서 임대료나 매도대금 이외에 또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시행 2년 차를 맞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지난해 전국에서 55명이 지원해 4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가능한 복층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층고가 낮은 창고형 다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홍보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세대 규모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나주 혁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1.8m의 높은 복층 층고를 자랑하며 분양 홍보를 마쳤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면 침실 공간이 나온다. 복층에선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설명을 들은 정석수 씨는 해당 공간이 막상 창고 크기에 불과한 다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성인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할 정도로 1.5m도 채 안 되게 설계가 됐고 침대 매트리스 하나조차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고 당초 이야기했던 너무 차이가 나서. 논란의 핵심은 오피스텔 세대마다 만들어진 복층 구조물입니다. 1.5m를 넘으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1.5m가 넘지 않으면 창고처럼 오직 물건만 보관할 수 있는 다락에 해당돼 난방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도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 층고가 1.5m 이하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다락으로 지자체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1.5m가 되지 않는 다락을 주거 생활이 가능한 1.8m의 복층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선 시행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홍보대행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모델하우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넣고 인테리어를 한 것도 대행사가 직접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자신들이 말한 1.8m의 층고는 천장과 슬래브 등을 모두 포함한 높이를 말한 것이라며 현재 시공 상태는 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행사에서 직접 한 걸 맞지만 거기 보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고에 냈던 거는 층고 부분이고 1.8m는 층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 승인권자인 나주시도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뿐 다락을 주거용처럼 홍보한 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짐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을 낮추라는 이야기거든요. 층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최종 사무실 위치를 적으라는 거 생기긴 했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확인하지도 않죠. 잘. 결국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인 만큼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지난해 2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이라는 계약자들의 입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행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규교사로 전환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최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임 이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입장에 있어 최 씨가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아들을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가 어제 오전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일방적인 고용정책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전협력업체 등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모여 한전이 업체들과의 계약을 많게는 절반까지 축소하려 한다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신안에서 배전 노동자 52살 백모 씨가 정전 복구 작업을 하던 중 한전의 실수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와 여수문화방송이 최근 총선 후보 선호도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과 순천 자원화시설 건립 등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가불에 사는 주민들에게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두 지역구 모두 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와 37%로 가장 높습니다. 공연장 등 문화오락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수갑 26%, 여수울 29%로 뒤를 이었고 컨벤션 센터 등 마이스 시설과 요트장 등 해양 레저 시설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여수갑 응답자들의 33%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꼽은 반면 여수울 응답자들의 36%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선택해 갑과 을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순천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연양뜰에 자원화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는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39%는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응답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질문했습니다. 순천의 전남의대 유치를 꼽은 비중이 41%에 달했고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타겟 17%, 순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16% 순이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이 당면한 현안은 무엇일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35%로 가장 높게 택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32%, 교육과 청년 정책 13% 순이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선택한 비중은 43%로 우세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27%였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질문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5개의 선거구에서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전남 서부권 현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건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무안군의 여론인데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지난해 여론조사와 달리 무안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동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봤더니 목포는 찬성 63%, 반대 28%, 해남 완도 진도는 찬성 70%, 반대 15%,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찬성 70%, 반대 21%로 세 개 선거구 모두 찬성이 높았습니다.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이 포함된 영암, 무안, 신안 선거 구민들의 답변입니다. 전체로는 찬성 58%, 반대는 33%, 모름, 무응답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암은 찬성 70%, 반대 17%, 신안은 찬성 63%, 반대 1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무안은 찬성 48%, 반대 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목포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 77%, 반대 19%로 찬성이 5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무안반도에 해당하는 영암, 무안, 신안 주민들에게도 목포시와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영암은 찬성 39%, 반대 53%, 무안은 찬성 42%, 반대 50%, 신안은 찬성 27%, 반대 64%로 신안군의 반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1%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주민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3%로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전남도 내 9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씩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7%에서 29.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복합 쇼핑몰 가시화에 따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지역 상인연합회 등을 초청해 복합 쇼핑몰 이제는 됩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보고회를 열고 상권 영향평가 조기 실시와 상생발전 협의회 가동, 1,5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현대 광주는 2028년, 어등산 스타필드는 2030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선거구 예비후보는 쌀값 정상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회의소 등 농업, 농촌 3대 민생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갑 출마에 나선 민주당 정진욱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보증 지원 규모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가칭 광주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하는 최치현 민주당 예비후보는 광산의 풍부한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미래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며 첨단교육 시스템 등을 연구할 AI 인재교육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는데 이행률이 무려 146%로 나왔습니다.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만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146%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약 과제는 160여 개 사업, 완료된 것이 130개, 정상 추진 25개, 일부 추진이 4개라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당해년도 목표를 정해서 이에 관련된 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공약 이행률이 100%를 넘은 것일까? 세부 사업별 공약 이행률을 봤습니다.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공약 이행률은 무려 1200%를 넘습니다. 원래 8번만 하려고 했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00번 넘게 해 이행률이 1200%를 넘은 겁니다. 수능 평가 문항 개발 사업의 이행률도 390%입니다.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교사가 원래 계획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행률 수치를 모두 더한 다음 전체 사업의 수로 나누어서 공약 이행률 14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약 이행률이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입니다. 학교 현장은 수치와 양과 횟수에만 집중하는 행태에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번, 몇 회 등 횟수와 양에만 집착해 공약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가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분석 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강원도 방문객 수와 관광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견실하게 성장한 시구는 대부분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각 시군의 외부 방문자, 즉 관광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방문을 한 사람의 숫자를 집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방문자가 줄고 2022년에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 혹은 V자형 그래프가 일반적인데 그중에도 2019년 대비 2022년 또는 2023년에 10% 이상 숫자가 는 곳은 9곳입니다. 특히 평창과 고성, 양양 등 3곳은 20% 이상 폭발적으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관광지의 카드 지출액에서도 비슷한 U자형 또는 V자형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하락세가 잦고 그 이후 급격히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50% 안팎으로 매출이 늘어난 고성과 양양을 필두로 횡성과 영월, 평창, 속초입니다. 청정 이미지로 거리두기 관광을 강조한 곳들인데 강원도에서는 이 방식이 흔하기 때문에 전략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혹은 KTX 강릉선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속초와 고성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동해안 시군의 관광 지출의 그래프를 보면 속초는 강릉과 고성은 양양과 연동돼 움직이고 있어 사실상 영동,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은 강원도 이외 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 즉 잠재적인 관광객 비율도 높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강원도 바깥에서 온 사람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타 시도와 접해 있는 철원이나 원주는 인접한 시군에서 주로 방문했는데 홍천과 인제, 평창을 많이 방문한 지역이 눈에 띕니다. 홍천과 인제는 같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나는 경기 남양주, 평창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이어진 서울 강남구가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물류 문제 때문에 광역 도로망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자체장들에게 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불황 속에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자 반품되거나 전시됐던 상품을 되파는 리퍼브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품질 차이는 없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소비 양극화가 가져온 풍경인데 구매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한 리퍼브 매장.
최신 스마트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부터 소파와 침대 등 각종 가구까지 모두 새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미 반품이나 전시가 됐던 상품입니다. 리퍼브 제품은 초기 불량을 개선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흠집이 난 제품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중고 제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새 제품의 절반 정도. 검수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고요. 또 먼저 사용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뭐 다들 좋은 평가를 하게 해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깊어지는 불황에 합리적 소비층이 두터워지자 온 오프라인 리퍼브 업체 수는 4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00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성장세는 지역도 뚜렷합니다. 유통업 매출 관련 판매액 지수 비교에서 리퍼브 시장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V 종류의 제품들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작년 대비 매출이 최고 40% 이상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구매력이 떨어지자 리퍼브 시장이 또 다른 소비 선택지로 자리 잡는 겁니다. 하지만 제품 특성상 남은 AS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중요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 상품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사관학교 1기 교육생 15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와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시설을 활용해 실감 콘텐츠와 게임, 애니메이션과 웹툰과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자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 교육생에게는 출석 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 원의 교육수당 등도 지원됩니다. 아직 먼지가 가득합니다.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유입된 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잔류하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 모두 8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밤사이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